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동천왕과 위나라 광구검 편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세 편을 준비했는데 위와 고구려가 공손 일가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구려는 요동의 서한평과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그 후에 고구려가 요동의 서한평을 공격하게 되니까 위나라 광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먼저 위와 고구려가 공손 일가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이 부역의 백제 고위왕 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제봉기 고위왕에 의하면 이 고위왕은 기원 후 234년에서 285년간 재위를 하게 됩니다. 한 54년간 재위하게 되는 거죠. 이 백제봉기 고이왕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고이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초고왕의 동복아우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합니다. 자, 이 계루왕은 이 재위 기간이 128년에서 166년까지이고요. 그 후에 69년 이후 이 고이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고이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라 합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이제 가능하지 않는 그런 연도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또 초고왕도 고이왕의 동복아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백제 왕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온조서부터 백제는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온조, 시조, 비류, 시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온조 다음에는 다루기루, 계루 이 삼노왕이 나오게 되고요. 계루왕 다음에는 초고, 구수, 사반으로 이어집니다. 그 초고를 계루의 첫째 아들로 보고 그 후에 계루의 둘째 아들을 고위, 책계, 분서 이런 식으로 왕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초고계는 아직 이 초고계가 이 비류계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비류계이지 않는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봉기에 나오는 이 온조, 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백제 시조, 구태백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제봉기 서문에 의하면 이 백제가 건국이 되고 온조가 즉위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죠. 그 시기는 기원전 18년이 됩니다. 자, 백제봉기에 의하면 온조왕 시조는 아버지가 추모 또는 주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주몽은 북부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 비디오에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북부여는 해모수가 창시하고 기원전 232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북부여 후기는 고두막이 창시를 하고요. 기원전 108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동부여는 헤브루가 기원전 86년에 창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북부여에 있는 해모수가 유화를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만나는 곳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해모수가 유화를 데려간 곳은 웅심산 아래 압록강이라 합니다. 자, 이 해모수의 나이는 기원전 3세기 초인데 이 주몽의 어머니 유화를 만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모수와 유화의 관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다들 이 한단고기 하면은 이 위서라고 탁구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한단고기 태백일사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 고모수가 있는데 이 고모수는 옥조후 분리지라고 합니다. 이 고모수가 유화를 만나고 만난 곳은 이 서쪽 압록 강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몽이 태어난 곳은 웅심산이라 합니다. 자, 고모수는 누구냐? 이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 고진이고 고진이 손자가 고모수라고 합니다. 자, 이 고모수를 옥조 분리지라고 하는데 이때 만난 부인이 유화 부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몽이 어머니는 유화 부인이 되고 주몽이 아버지는 이 고모수가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태백일사가 삼국사기보다 더 사설을 이해하는 데는 더 자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후에 이 주몽은 동부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지기를 하게 되는데, 이 동부에 있던 그 금화 또는 이 대소와의 갈등으로 이 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리수를 거쳐 졸본에 도착을 하게 된다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 비류수에서 건설하는데 졸본부여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몽이 이 고구려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주몽은 이 졸본부역에서의 소선호를 만나 아들을 둘을 낳는데, 하나는 비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온조라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주몽이 소선호를 만나기 전 북부에서 이미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예시 부인인데요. 예시 부인의 아들인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 졸본부여로 내려오게 되죠. 자, 이때 주몽은 자기가 낳은 아들, 예시 부인에서부터 낳은 아들 유리, 그 다음에 소선호로부터 낳은 아들 비류, 온조 중에서 태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이 유리가 태자가 되죠. 그래서 2대의 고구려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들은 이 한산에서 부와 악으로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니 백제가 자리를 차지할 곳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온조는 강남쪽의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요. 이름을 십제라고 하고, 비류는 바닷가에 가서 살고자 했으나 온조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비류는 미추홀로 갔는데, 그곳에는 이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어서 나중에 위례에 귀부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온조, 비류의 백제 시조설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백제 시조설인 구태백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제봉기 서문 마지막에 보면 이 북사와 수서에는 모두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질고 신의가 있었다. 처음에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한의 요동 태수 공손도 또는 공손탁이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마침내 동의강국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백제봉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 중국 사서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는 본래 현도에 속하였다. 한나라 말년이라면 2세기 후반이죠. 공손도 또는 공손탁이 해동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웨이드를 위력으로 복속시키자. 이때 이 부여왕이 누구냐? 위구태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요동군에 속했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도군이었는데 이 2세기 말 공손도의 침입으로 이 부여왕 위구태는 요동으로 복속한다라는 기록이 됩니다. 자, 이때 고구려와 선비가 강성해지자 공손도, 공손탁은 이 부여가 두 오랑캐의 틈에 끼어 있는 것을 기화로 부여와 동맹을 맺으려고 그 일족의 딸을 그 왕에게 시집을 보낸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구태가 죽고 그 위에 관위거, 마여, 그다음에 의려 이런 식으로 왕이 계승한 것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에 있는 내용이 좀 약간 그 오버랩하는 그런 기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나오는 이 구태라는 사람은 이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에는 부여왕 위구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손도가 처음에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또는 이 위서 동의전에 의하면 일족의 딸을 그 왕에게 시집을 보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손씨 일가는 이 공손도, 물론 그전에도 있죠. 공손연부터 시작하지만 공손도, 공손강, 공손공, 공손연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부여시 가문도 위구태, 간이거, 마여, 의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백제분기에 나오는 이 고이왕은 계류의 둘째 아들로 설명이 되는데, 이 구태시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원래는 이 고이왕은 이 부여계의 왕가의 계보로 된 것을 백제봉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계류의 둘째 아들로 연결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초고왕도 마찬가지로 비류계로 계류의 아들로 표현을 해서 백제 비류계와 이 부여계의 후손들을 백제 가문으로 연결해서 왕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백제 왕력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계류의 둘째 아들인 고이왕은 생물학적 연대는 자연스럽지 않지만 이 왕통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이 주몽도 마찬가지죠. 주몽이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 고무서 옥주후 불리지인데 그 시조를 이 북부여의 창시자인 해무수로 연결해서 이 왕통을 연결시키고자 북부여에서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구태백제에 나오는 이 고이왕의 시조도 실질적으로는 부여계이지만 이 계류왕이 둘째 아들로 연결을 함으로써 이 왕통이 연결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대방군, 대방고지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백제분기에 나오는 이 대방군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이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공간적인 그 대방의 위치는 어딘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 우리 고대사를 알고자 우리 고대 국가를 찾아서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대방의 위치, 낙랑의 위치, 평양의 위치 이런 위치를 아주 자세하게 실증적으로 증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됐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간단하게 이 낙랑군이나 이 평양성은 이 하북성 또는 산동성이라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주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라 하북성, 산동성이라 합니다. 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삼국사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되지 않는 이 부분이 이 하북성, 산동성 지역으로 비정을 하는데, 자, 이를 실질적으로 이 증명한 분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의문스러웠던 부분들이 이제야 저도 풀렸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일부는 이 동의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좀 나오는데요. 이 신라의 기원에 가는 부분은 상당히 그 저와 해석을 달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양성 낙랑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한반도 북부, 요양, 나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모두를 역사 왜곡으로 정의를 하는데 저는 이 역사 왜곡이라기보다는 당시 지역을 비정할 만한 어떤 실력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몰랐단 거죠. 알고 왜곡을 시킨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백제봉기 그 영역을 설명하는데 서쪽에 바다로 쌓였다 이런 구절이 나왔거든요. 자, 이 바다라는 구절은
실질적으로 중국 서쪽 지역에 바다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바다라는 구절은 강이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자, 이 바다를 이렇게 강으로 해석하면 이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그 하북성 또는 이 산동성의 지역으로 위치가 비정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삼국사기가 전개되는 이 지역은 하북성 또는 이 산동서에 동의를 하지만 역사를 전개하는 이 과정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방군의 위치를 이분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중국 사서 수경 기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요수는 서쪽을, 소요수는 양평을 지나쳐 흐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대요수를 자하강으로 생각해서 이 자하강이 서쪽을 지나고 소요수가 현재의 고하강이다라고 해서 이 고하강이 실질적으로 양평을 지나쳐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요수와 소요수가 하북성, 이 석가장시 행당현을 지나고 있는 게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소요수가 이 요동성을 통과하고 대요수가 서쪽 방향으로 흘러서 다시 동쪽 방향으로 흐른 다음 압록소인 안평양 지방에 합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곳은 당시 압록소인 하북성, 호타가 있다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도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낙랑군의 위치는 수성진으로 진장성, 연장성, 만리장성의 위치로 자, 갈석산이 위치한 곳은 바로 이 하북성임이 증명된다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낙랑군 아래 지역에 대방군이 위치한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서지리지에 의하면 대방군은 공선도가 설치하였고 현은 7개이며 가구수는 190이다라고 한 그 기록이 이 하북성임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저는 이 사석에서 말하는 이 대방의 역사를 시간적으로 사건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사가 한서 조선전 고조선에 또는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 한전에 또는 상중사 고구려 본기를 보게 되면 기록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서 조선전 고조선을 보면 자, 한유철이 기원전 108년에 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한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군을 설치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한서에는 이 사군의 위치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진번, 임둔, 낙랑, 현도 이 사군을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보이게 되죠.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진번은 당시에 그 진국, 그 낙랑국 동쪽에 있던 이 진국을 번국으로 부른 명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다라고 보고요. 자, 임두는 뭐 임하다, 보임하다 또는 내려다보다라는 임자고요. 두는 둔치 뭐 이런 거에서 좀 높은 지역, 병영 지역을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에 위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낙랑이라는 말은 이 강이 흐르는 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 중앙을 말하고 이 현도는 일부 어떤 분들은 현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도는 거물 현자에 호랑이 도자죠. 그래서 현토로 읽을 경우에는 토끼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이름의 의미는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북쪽, 이 태행산맥 이 북쪽에 부유족이 기거하는 그러한 지역이 현도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세기 이 초반에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북대방과 남대방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세기 초반에는 이 북쪽에 대방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북쪽에 위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에 이 대방인이 낙랑인과 함께 라 지역으로 귀순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원본에는 라로 되어 있고 신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이 라의 차이는 또 상당히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챕터에서 하기에는 좀 작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고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신라 유리왕 시절에는 이 신라라기보다는 이 박식이 혁거세의 어떤 서라벌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약간은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는 그런 기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1세기 초반에는 이렇게 이 북쪽에 있는 대방 이 기록이 나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삼국지 유서 동의전 부여전에 의하면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해당되는 건데 이 한나라 말년은 2세기 후죠. 자, 이때 공손탁 또는 공손도가 이 지역에 복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여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 부여족이 확보하게 된 지역은 아마도 이 기록으로 봤을 경우에는 하북성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위나라로 바뀌게 되죠. 후한말에서 위나라로 바뀌면서 공손탁 또는 공손도의 2세인 공손강이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 임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둔유현 임둔에서 나오는 이 둔자가 이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를 분해해서 대방군으로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더 큰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또는 그 지역에는 한과 예의 지역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또 다른 또 그 세력 확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는 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삼국유사에 의하면 남대방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3세기 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나라 시대죠. 그래서 남대방군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요. 대방 남쪽 천리 바다를 한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한해라는 이 나라 명칭이 또 나오는데 이건 외인전 기사에 또 다음 챕터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세기 초에는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미천왕이 대방군을 침략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기원전 2세기에는 한무제가 이 4군을 설치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는 하북성 지역에서 이 북쪽에 현도, 그 다음에 동쪽에 진번, 남쪽에 임둔, 그 다음에 가운데 낙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기원 후 1세기에는 이 광무제 시절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대방인과 낙랑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세력이 어떤 그 확장으로 인해서 넓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원 후 3세기 초 위나라 시절이죠. 이때 공손탁 2대인 공손강이 이 둔현 이남에 있는 황무지를 대방군으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 대방군이 또 다른 대방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또 다른 대방군은 삼국유사의 남대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이 사설을 보고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이 작가님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약간의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구태백제의 시조설에 의하면 처음에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기사에 대한 해석 방법이 저와 좀 틀립니다. 저는 이 대방의 옛 땅이라 하면 이 구태백제가 살았던 지역이고 그 지역은 이 부여계의 그 위구태, 그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에서 얘기하는 그 위구태를 얘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대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작가님은 조금 틀립니다, 저랑.
그래서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대방고지를 이 산동성, 덕주시, 평원은 지방에서 기원전 18년 이전 주몽의 지시하에 이곳에서 나름의 백제 세력을 세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주몽의 아들인 유리가 기원전 19년에 내려와서 왕으로 즉위하자 이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에 의하면 이 대방고지는 바로 산동성 졸본 지역이고요. 이 백제가 이 대방고지인 산동성 졸본 지역에서 내려가서 이 남쪽의 하남 위례성으로 내려간 후 나라를 세운 후 그 후에 다시 하북성으로 북상하여 요소지방에 진출한 후 이곳에 있었던 한 군현이었던 대방군을 차지한 곳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사설을 읽고 이해했던 그 대방군의 위치랑 조금 틀리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대국가 위치를 찾아서를 쓴 작가님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 대방고지는 산동성 졸본 지역이었고 온조가 그 하남 위례성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그 지역을 백제분기 마지막에 말해주는 이 구태백제의 기록된 처음에 대방의 땅의 나라를 이 산동성 졸본 지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하북성으로 북상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구태백제에서 말하는 이 처음에 대방의 옛 땅의 나라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기사는 구태가 시작된 곳은 부여죠. 이 부여는 이 북대방 쪽에 있었고 그 후에 이 광무제 이전 전후를 해서 어느 시점에 이 대방과 낙랑인이 내려와서 대방을 설치해서 나라를 또 남대방을 하나씩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후에 산동성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북성에 위치했다가 산동성으로 내려온 것으로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이 작가님의 주장에 의하면 산동성에서 먼저 나라를 세우고 다시 북상해서 대방군을 하북성에서 차지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미묘한 차이인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 낙랑을 설명하거나 이 고구려의 그 역사 전개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좀 더 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태조왕 때 또는 동천왕 때, 미천왕 때 이렇게 고구려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상황에서 이 낙랑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부분과 좀 달라서 일단 이런 부분이 있음을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또 다음 편에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북성, 산동성으로부터 이 온조, 비류 또는 이 구태백제 이런 그 백제의 시조들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하지만 이렇게 그 시간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가 이렇게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삼국지 위소동의전 한전 마지막 부분에 그 후에 외와 한이 드디어 대방이 복속되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자, 여기 갑자기 그 외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 저는 기원 후 211년에서 231년으로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그 삼국지 위소동의전 한전을 보면 자, 이 공손 세력이 이 한과 예를 정벌한다 하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갑자기 외와 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방에 복속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이 한국학계 식민사학을 이수 전수받은 한국학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역은 쉽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자, 이 낙랑은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항상 낙랑의 위치는 이 한반도 북부 대동강에 있는 평양에 낙랑이 위치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럼 사사에는 이 낙랑 아래 남쪽에 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황해도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황해도 지역에 대방군이 이 위치를 하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죠. 자, 그때 이 한강에 있던 이 마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동쪽 춘천 또는 이 강원도 지역에 예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쭉 설명이 되는데, 갑자기 후에 외와 한이 또 복속됐다. 대방이 복속됐다 하죠. 자, 이 외가 한반도에 있게 되면은 후에 나오는 이 임나 1번 부설에 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 외가 한반도 이남에 있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는 이 일본 열도 큐슈 지역에 있던 외다라고 할 경우에 바다를 건너서 이 멀리 이 외에 대방이 세력이 거기까지 미쳤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물이나 유적 또는 사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학계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라는 기사는 제가 처음에도 소개를 했다시피 이 산해경에 의하면 이 외의 위치가 어디로 나오냐면은 연나라 아래에 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자, 연나라는 중국 대륙에 있죠. 그래서 북경 지역 근처 지역을 연나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연나라는 남쪽에 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산해경에 의하면요. 후한서 동의자 한전이나 삼국지 유서 동의자 한전에 의하면 마한, 변한, 진안이 있는데 이 마한 남쪽에 외가 접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변진 남쪽에 외와 접해 있다고 합니다. 삼국지 유서 동의자 한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북성에서 산동성으로 대방이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영토가 확장이 됨에 따라 이 사만이 있었던 지역의 밑에 외가 접해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서 제2전에 나오는 이 외전 또는 진서외인전에 의하면 2세기 중후반에 다시 얘기해서 이 함나라 후한 말기에 이 외국 대란을 걸쳐서 이 비미우란 여자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왕으로 공립받습니다. 자, 그래서 3세기 중반 전이기죠. 그때 239년에는 공소년이 주살된 후에 자, 위나라가 그 지역을 차지하죠. 그래서 위나라의 세력에 눌려서 비미오는 사신을 보내서 이 친히 왕으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후에 비미오는 죽고요. 이 남왕이나 또는 그 종려, 비미오의 종려 대여가 복립한다 그랬죠. 자, 이 복립에 대한 의미도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이 비미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어떠한 기록이 되냐? 자, 요 사진은 이 비미오 이 공손씨 일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비미오가 사신을 보내서 외와 위나라와 친해지는 그 사신을 보냈던 그 시기의 그 기록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수서 외국전에 의하면 이 외국은 백제와 신라 동남 수륙으로 삼천리 대해 가운데서도 산도에 의거한다. 자, 위나라 때 중국과 역통한 나라가 30여으로 자칭 왕이라 했다. 국경이 동서로는 5달이요 남북으로는 3월이며 각기 걷다가 바다에 이른다. 그래서 지세는 동고서하이다. 야마테에 위치한 도읍이 위치한 것이 위지의 소위 야마대란 것이다. 그래서 옛말에 이 낙랑군 경계와 대방군에서 출발하여 합쳐서 12,000리 회계의 동쪽에 있어 다미와 상근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외가 공손씨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외는 어디 지역으로 가느냐?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한반도 남부 또는 일본 큐슈 열도에서 또 계속 동쪽으로 쭉쭉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 외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일어났던 이 국제적인 정세를
한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공손씨 일가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위나라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공손 일가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238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봉기 동천왕 또는 백제봉기 고유왕의 이 공손연 일가가 주살된, 토벌된 기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중국 사서에도 이와 같은 기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손씨 일가는 이 하북성 또는 이 산동성 지역에 상당한 영토를 확보를 했지만 위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해서는 공손씨 일가는 일단은 일망타진이 되고 일망타진한 그 지역을 고구려와 위나라가 또 싸움으로 인해서 또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또 2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